지금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에서 하는 기획 세미나의 일환으로 오늘은 6월 7일인가요? 6월 7일 사회과학 연구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귀한 분 아주 멀리서 오신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안성호 교수님 소개합니다. 안 교수님은 현재 지금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의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에 근무하시고 지금 조교수신데 아마 다음 학기부터 아마 제가 테뉴를 받고 승진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안 교수님께서 한 30여 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또 이 온라인, 오프라인에 있는 청중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 교수님 그럼 한 30분 정도로 준비된 자료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계가 되면 안성호라고 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시작하기 전에 전에 여기 혹시 학생분들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 주제를 좀 학생분들이랑 이제 연구자분들 전체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중간에 좀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은 질문을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안성호라고 하고요. 네, 제가 지금 행정학과에서 이제 센트럴 플로리다의 행정학과에서 non-profit 매니지먼트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주제가 사회과학 연구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이에요. 굉장히 큰 주제인데 이게 연구자가 어떻게 사회과학 연구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행정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행정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학부에서 경영학과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에서 석사를 한국에서 하면서 사회복지학을 했어요. 사회복지학을 하면서 어떤 그런 비영리 기관의 매니지먼트 쪽에 혹은 이제 팔러시 애드vocacy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쪽을 주로 공부를 했고요. 박사도 이제 미국에 가서 사회복지 정책 학교에서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융합 연구에 필연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고 다양한 분야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연구들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경험하고 좀 배운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거두절미하고 얘기를 시작하면 그래서 제 주제가 사회과학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사회과학 연구와 빅데이터죠. 사회과학 연구, 소셜 사이언스 리서치가 뭘까요? 저희 세 분들께 한 분씩 사회과학 연구라는 건 무엇을 연구하는 거죠?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본인이 연구하는 걸 말씀하셔도 좋고요. 관심 있는 거. 사회과학 연구가 우주에 대한 연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뭘 연구하는 거다? 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 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럼 사회라는 건 뭔가요? 사회라는 실체가 있나요? 저희를 둘러싼 환경. 네, 훌륭합니다. 네, 사람들을 둘러싼 뭔가겠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을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죠. 사회가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한 개인들이 모여 있는 사회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연구하는 과학 연구일 겁니다. 이게 좀 꺼지나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 분야들이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연구하는 게 이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 있는 어떤
요소에 대한 연구인데요.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항상 이슈가 우리가 어떤 사건을 연구할 때 이게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뭔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파퓰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파퓰레이션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그걸 다 보지 못할 때 우리가 뭐를 사용하죠? 샘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데이터적인 접근을 할 때 퀄리티가 있는 양질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가, 샘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연구들에서 그 파퓰레이션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특히 양적인 연구, 질적인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양적인 연구에서 대표성 있는 샘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왜 파퓰레이션이 아닌 샘플을 연구를 할까요? 네, 눈 맞추신 분. 구할 수 없으니까. 네, 정답입니다. 네, 피저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파퓰레이션에 대한 연구 한적인 예로 이번 4월 총선을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죠.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대표성 있는 샘플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긍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파퓰레이션을 다 연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샘플만 연구해서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의 정확도를 보증할 수 있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정확도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샘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대표성 있는 샘플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샘플에서 얻어진 결과값이 파퓰레이션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통계학에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샘플을 가지고 연구해 보신 적이 있죠? 본인의 샘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이 샘플에 내가 이 샘플이 내가 보고자 하는 파퓰레이션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신뢰하십니까? 정확한 샘플이란 뭐죠? 어떤 방법을 썼을 때 정확한 대표성 있는 샘플을 확보할 수 있죠? 여기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나요? 그렇게 샘플을 구성하지 않죠. 어떻게 보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무작위 추출. 네. 김양민 님께서 정답 맞추셨습니다. 무작위 추출이요.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랜덤 샘플링을 반복했을 때 우리는 파퓰레이션을 예측할 수 있는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죠. 네, 그런 노력들을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해왔죠. 근데 그런 이론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많은 경우에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샘플의 한계인데요. 그래서 뭐 대중들을 향해서 조사를 해봐도 보면 여론조사의 결과를 60% 정도만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표본 추출 조사 결과가 모집단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표본 추출을 기반으로 한 여론조사에 대한 믿음이 빅데이터 분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빅데이터라는 건 사실 역사가 별로 오래되지 않는데요. 일반 대중들도 굉장히 과학적인 기법으로 개발된 표본에 의한 조사보다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학계에서 연구자들에게 바로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연구에 있어서도 빅데이터가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더해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와요. 빅데이터는 빅데이터란 뭘까요? 뭘까요? 빅데이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번역하면 뭐죠? 빅데이터를 번역한 한국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웃겨요. 큰 자료예요. 번역하면 데이터는 자료라는 말로 번역을 하죠. 그죠? 근데 빅데이터는 사실 영어의 어감으로도 큰 정도로 들려요. 연구 그 논문들을 읽으면서 빅이라는 단어를 빅데이터 외에 본 적이 있나 기억을 해보면 잘 없을 겁니다. 이건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냥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학계에서 처음 쓰여진 건 아니고요.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거를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뭔가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데이터가 어느 순간 존재하게 됐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빅데이터를 생각할 때 대부분 온라인에 있는 디지털화된 굉장히 큰 용량의 데이터를 생각을 하죠. 그게 인류가 그 전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데이터를 우리가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연구자들이 이렇게 부르는 빅데이터는 그냥 큰 데이터가 아니라 그 데이터의 사이즈가 사람이 다루기 힘들 정도로 커서 뭔가 툴이나 프로그램이나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분석을 해야 될 정도로 거대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요즘 떠나죠. 근데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죠. 그래서 보면 뭐 많이 익숙하신 걸 것 같은데 그래서 흔히 이제 빅데이터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봐요. 볼륨 같은 경우 지금 말한 대로 엄청나게 큰 용량의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제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SNS에서 보면 텍스트 데이터가 있고 뭐 네트워크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 형태들이 여러 가지의 타입들이 있죠. 그런 걸 복합적으로 형제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velocity라는 것은 그 엄청난 용량의 데이터가 그냥 멈춰져 있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넘쳐나요. 빅데이터라고 할게.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어떤 새로운 리소스를 가지고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제가 그냥 만들어본 도식화한 거거든요. 소셜 사이언스 데이터에서 리서치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이거를 한 사회적으로 연구해 보면 좋겠다. 전혀 모를 때 처음에 이제 탐색적인 연구를 하죠. 여러 가지 지식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지식이 쌓여가다 보면 이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단위에서 구조적인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라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양적인 연구도 해보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 원인도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릴레이션십에 대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죠. 그러다 보면 이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거고 이 문제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증에 대했던 팩터들을 가지고 그 구조를 한번 구성해보는 연구들을 하죠. 이런 모든 연구들이 사회과학에서는 샘플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분석이 되죠. 근데 지금 맨 아래 칸에 보시면 빅데이터가 등장을 해요. 빅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라인에 대해 얘기하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파퓰레이션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보는 걸 사람이 하지 못해요. 거대하기 때문에 머신의 힘을 빌려서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연구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그 사이에 있는 또 빅 사이즈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빅 데이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파퓰레이션에 가까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모으는 데이터도 있지만 정부나 어떤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데이터들이 있죠. 뭐 개인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데이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이론적으로 그냥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거의 파퓰레이션 사이즈의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저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이 도식화된 것에 안에 있는 이 데이터들이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한 연구들을 간단하게 제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샘플들을 연구하다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파퓰레이션 데이터가 수집 가능하다면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샘플과 다른. 그냥 샘플을 가지고 하는 것과 파퓰레이션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똑같은 연구가 아니라 파퓰레이션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저는 계속 던지고 있고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연구를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홈리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심각하다고 얘기가 되냐면요. 특히 이제 서부에서 굉장히 그런 홈리스들의 문제에 대한 뉴스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없던 문제인데 홈리스는 항상 있었죠. 근데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거든요. 관련된 정책도 있고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계속 해왔는데 왜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게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질문이겠죠. 무엇이 잘못됐지? 라는 게 질문이겠죠. 구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연방 정부에서 관련된 예산을 쓰는 게 한 10년간 2배가 넘게 증가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노숙인의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쉘터들에 대한 지원이나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40%의 사람들은 길거리에 있어요.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연구의 질문은 그거예요. 간단한 컨텍스트를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 홈리스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면서 정치권에서 특히 라이트 쉘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미국만큼 강대국인 나라에서 이 부자 나라에서 사람들이 길에서 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기본권으로서 최소한 안전한 곳에서 잘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정부나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방에서 지역에서 이런 홈리스 문제가 심각해지면 지방 정부에서 지방 법원에서 그 정부를 상대로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너네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는 거는 너희 잘못이다. 쉘터를 더 지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정부는 그걸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쉘터를 하나 지어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홈리스의 숫자를 몇 명 줄일 수 있나요? 네, 쉼터라고 얘기하죠. 몇 명일까요?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를 지었습니다. 홈리스 숫자를 몇 명을 줄였을까요? 어렵나요? 한 명도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럴까요? 쉘터는 제공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함정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쉘터를 짓는 것은 홈리스 숫자를 한 명도 줄이지 못해요. 단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물론 복합적으로 제공이 되지만 쉼터만 생각했을 때는 홈리스 숫자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돈을 거기 들이고 있죠. 그 라이트 쉘터라는 퍼스펙티브에서 지어서 길거리에서 자지 않게 해주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쉘터를 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에너지가 들어가고 운영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고 이 돈이 대체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추산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연방 정부에서 우리가 홈리스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야를 계속 얘기해 왔지 이거에 대한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쉘터를 짓는 거는 정부가 짓는 것도 있지만 비영리 기관들도 있겠죠. 건설하는데 돈이 들어가고요.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요. 그 침대들을 놓고 운영하면서 운영 비용이 들어가죠.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죠. 엄청난 돈이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돈들을 한 번도 추산해 본 적이 없어서 대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미국 전역의 쉘터를 운영하는데 팝필레이션으로 이 전역에서 이걸 운영하는데 쓰여지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가 추산해 보자라는 게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는 홈리스의 침대 하나를 1년 동안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커먼 하우징 서포트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장기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같은 거겠죠. 집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정책인데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에 비용 차이는 대체 얼마나 날까? 생각해보면 퍼먼트 하우징 서포트는 집을 하나 지어주는 개념으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줄일 수 있죠. 숫자를. 근데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침대 하나를 그냥 놓는 것보다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걸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게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1년 중 가장 추운 날에 전국에 있는 홀리스 숫자를 세요. 각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맡아서 엄청난 수의 자원봉사자를 고용을 해요. 가장 추운 날에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밖에 나와 있는 홈리스 연구를 하시죠. 반칙입니다. 가장 추운 날에 사람들의 쉘터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죠? 밖에서 자기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그리고 각 골목마다 다 체크하고 다니면서 밖에서 자는 사람들의 숫자도 다 셉니다. 저희도 다 하고요. 그래서 매년 그 홈리스 숫자의 카운팅을 한 넘버가 나와요. 그 데이터가 공개돼 있어요. 정부는 그 사람들의 숫자에 관심이 있지 어떤 기관들이 제공하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몇 개의 홈리스 베드가 있고 얼마 만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는 잘 정리되어 있지만 어떤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지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 기관의 이름과 주소가 있습니다. 데이터 안에. 그 얘기는 전국의 파퓰레이션 홈리스 쉘터에 정보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변형을 시켜서 그 기관의 유닛 오브 어널리시스를 기관 수준으로 맞췄어요. 저희가 맞추고 다른 또 하나의 데이터 소스는 뭐가 있냐면 국세청 데이터가 있습니다. 모든 비영리 기관은 세금 보고를 해요. 얘네가 비영리라면 세금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비영리 기관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 정부의 데이터는 뭐 연구자들이 연구하기 좋게 만들어 놓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잘 가공해서 보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런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이 제 발표를 통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이제 그 홈리스 쉘터들의 리스트를 만들 것과 이 주소와 여기에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국세청 데이터랑 맞춰보면 얘네들이 1년 동안 쓴 돈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산술적으로 이 전체 미국 전역에 있는 쉘터들이 1년 동안 쓴 돈의 총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총 베드의 개수가 나오죠. 그걸 나눠버리면 그 침대 하나당 운영비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 게 이 연구 다예요. 끝이에요. 그겁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론이죠. 그래서 물론 이거를 할 때는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게 1년 넘게 어떻게 계산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계속 바꿨어요, 수식을. 뭐 예를 들면 그 쉘터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겠죠. 그래서 아웃라이어들을 자제하고 최대한 단일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걸로 해서 이런 비용 축에는 되게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가능한 비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보수적인 방법을 써서 접근을 했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가격에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오르가나이제이션의 그 1년 동안의 비용을 침대 개수로 나누면 나오죠. 침대 가격이.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그 집단을 연구할 때 대표값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보면 민, 미디언, 머드가 있죠. 평균값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있습니다.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도 뭐 지역마다 물가도 다르고요. 그리고 뭐 이런 홈리스 베드를 운영하는 데들이 뭐 병원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것들은 평균을 확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제하기 위해서 중앙값을 쓰고요. 그럼에도 많은 홈리스 쉘터 같은 경우들이 되게 열악한 기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들이 다수죠. 그런 데들의 그런 데들의 대표값을 보기 위해서 또 최빈값을 사용을 하고요. 연구에서는 그 세 가지 값을 다 리포트를 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지금 또 패밀리 어덜트 유스 나온 거는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겟 집단에 따라서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쓸 수 있게 다 해주니까 또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요. 뭐 다 나눠서 보고 마지막에 전체를 합해서도 봤어요. 그러면 지금 질문이 이거였죠. 홈리스 쉘터의 침대 하나를 1년간 운영하는 비용과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표를 다시 한번 보면 전체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평균값, 미디언, 모드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노숙인 쉼터에 침대 하나를 운영하는데 못해도 한국 돈은 한 2천만 원이 들어가요.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 오른쪽에 보시면 그 퍼머넌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게 이 연구의 가장 큰 파인딩입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유권자들이나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영국 임대주택을 짓는 것과 쉼터를 더 짓는 것 사이에서 쉼터를 짓는 거는 내가 오케이 할 수 있는데 나도 집 때문에 힘든데 집을 지어주는 건 그 거부감이 클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왼쪽은 홈리스 숫자를 줄이지 못하는데 오른쪽은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공공임대주택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고 최선의 솔루션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데이터를 써서 이런 연구 결과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연방 정부에서 2조 원, 4조 원 한국 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회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을 다 계산해 보면 사실 그 비용은 최대 16조 원까지 추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40%는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더 하려면 지금 쓰는 돈보다 몇 배를 더 써야 하고 그 방식으로 홈리스 숫자를 줄이지 못한다. 그게 저희들이 연구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세금 보고서에 보면 이제 직원 숫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휴먼 리소스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알 수 있죠. 그걸 추계해 보면은 한 미국 전역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홈리스 쉼터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혹시 미국에서 몇 개월 이상 한번 살아보신 분 있나요? 지내보신 분. 스타벅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스타벅스 얼마나 많나요? 어디 가나 있죠.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게 스타벅스와 맥도날드입니다. 그죠? 어느 동네나 있고요. 홈리스 쉼터는 얼마나 있을까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우리가 쉼터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 얘기예요. 못하는 사이에 지금 스타벅스나 그죠? 커피숍이나 맥도날드만큼 미국 전역에 이미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처음 밝히는 연구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방법론인데 데이터의 소스를 찾아서 조금만 더 가공해서 붙여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 밝혀낼 수 있는 소스가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빅 사이즈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빅 데이터에 대해서 짧게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 데이터는 주로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유튜브에 올라간다면서요. 그죠?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죠. 이걸 목소리를 받아서 텍스트화하면 데이터로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죠? 그래서 그냥 이 얘기를 1시간 동안 듣기 싫으면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해서 토픽을 뽑아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빅데이터 디지털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누가 무엇을 언제 그죠?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진 빅데이터의 힘이죠. 저는 주로 이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빅데이터의 3가지 요소 중에 버라이어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소셜미디어 데이터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뭐 일단 텍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텍스트 데이터가 있어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있고요. 누가 했는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는지, 누가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네트워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걸 추적해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기관 연구를 하는데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 누가 듣나라는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소셜미디어에서는 누가 거기에 흔적을 남겼으면 그렇죠? 리트윗을 하거나 코멘트를 달았거나 그래서 정보가 흘러갔거나 하면 그 효과성을 또 검증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그것이 그 소셜미디어 데이터의 특징입니다. 제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제가 이제 그 플로리다에 있는 대학에 있는데 그 허리케인이라고 태풍이 엄청나게 옵니다. 여름에 가을까지. 그래서 휴강을 할 때도 많고요.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재난 관리를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학교에. 그리고 굉장히 저희가 넘버 원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미국에서.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저를 연구팀에 불렀어요. 같이 연구를 해보자고. 네가 non-profit을 하니까 해보자. 근데 이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플로리다의 지방 정부들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는 게 뭐냐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면 정부에서 막 온다고 막 알립니다. 그러면 이런 물품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제 주민들한테 알리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죠. 막 하고 실제로 닥칩니다. 닥치면 무조건 전기가 나가요. TV가 안 나오고요.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복구 다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국과 달라서.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는 물을 마실 수가 없고요. 그죠? 냉장고에 있는 것들이 금방 다 상해버리고 음식이 없고요. 그러면 어떤 식당이나 마트나 이런 데 다 전기 나가죠. 그러면 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있어요. 가져가세요. 지금 음식 썩기 전에 다 가져가세요. 무료입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매번 발생해요. 근데 정부가 그걸 몰라요. 근데 정부가 굉장히 좋은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이 시스템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하니까 리소스 웨이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민은 어떻게 얘네들을 정부 시스템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함께 이걸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현실 오프라인에서는 이게 없는데 진짜 아무 연계도 없나? 얘네들의 리소스를 어떻게 찾지? 생각해봐서 혹시 소셜미디어에 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네트워크를 본 건데요. 여기 보면 ABC가 있잖아요. 그 화살표를 보면 이거는 행동의 방식이에요. 보면 B가 보면은 화살표를 여러 군데로 쏘잖아요. 여러 군데로 쏘는 게 정보를 얘가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트윗을 하는 거예요. 하는 주체가 B예요. 그러니까 B는 소셜 미디어에 있는 정보들을 다 나누는 애예요. 그 A는 화살표를 다 받고 있죠. 정보를 창출하고 딴 데서 받아가는 애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B처럼 활동적으로 이 중요한 정보를 나누는 애는 누구인가? C 보면 소셜미디어 보면 정보를 나누는 어떤 다른 그룹들이 있겠죠. 그 그룹들을 이어주는 역할은 누가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면 TV가 안 되고 다른 수단이 막혔을 때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정보를 효율적으로 나누기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정부 밖에 있는 누구를 활용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도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줬던 그 허리케인 얼마라는 허리케인을 내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트위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세 가지가 이제 정보를 생산하는 그 인포메이션 소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많이 퍼뜨리는 디세미네이터로 정의를 하고 그 그룹과 그룹을 이어주는 아이들을 브로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를 다 빼고 그냥 그 주요 파인딩만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거기에 적지 않은 숫자가 여기 퍼블릭 섹터만큼 프라이빗 섹터에서 난프라핏과 비즈니스들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한 분석은 그래서 이들이 누군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다른 섹터들이 어떤 다른 메시지를 냈는가에 대해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또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생산하고 나눴는가를 분석을 해봤고요. 큰 얘기를 정리하면 정부가 주로 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사람들을 퍼다 날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그런 재난 상황에서 루머가 많이 돌아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거기서 어떻게 소셜미디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걸러내고 그런 정보들을 나누는 역할을 줄 것인가에 있어서 이 주요 역할을 하는 주체들과 미리 이 시스템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 그런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처음에 프리페어네스는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정보예요. 어디로 오고 있다. 이런 건 주로 정부나 대부분 많이 그런 다른 주체들이 같이 얘기를 하고요. 막상 다쳤을 때 그리고 이제 리커버리 스테이지에서는 정부가 정보를 나누는 것보다 보면 프라이빗이나 다른 섹터에서 자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리커버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비영리 기관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이제 집 고치는 거 이런 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원하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부가 최소한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그 커넥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큰 비영리 단체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그런 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법률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런 거 있습니다 할 때 그 비영리 기관들을 팔로우하는 개인들만 그 정보를 받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걸 활용하는 한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가 이제 정책적인 제언으로 이런 액터들을 활용해서 미리 이제 준비하는 시스템에 같이 넣어서 서로 협업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제언을 했고요. 그 후속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서 이 연구는 일단은 그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의 단점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이제 넣었는데요. 빅데이터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터뷰를 하고 서베이하고 샘플을 사용하는 연구보다 더 뛰어나냐, 더 나은 어떤 파퓰레이션에 대한 추계를 제공하느냐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 건데요. 결국은 여기에 온라인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다 있다라는 전제는 온라인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데이터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는 non-profit advocacy라고 제 뭐 주요 분야가 있는 advocacy인데 정책 옹호 활동을 하는 것들인데요. 이거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마약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미국에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제 마약 사범들을 잡아들이고 이제 약간 범죄화 시켜서 하는 접근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의 방식으로 접근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마약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대신에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게 하고 깨끗한 주사기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끊을 수 있는 다른 서비스랑 연계하고 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뭐예요? 마약 중독자들 다 우리 동네로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옹호하는 데라 반대하는 기관들의 온라인에서의 이런 활동들을 보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누가 반응하는가를 본 연구고요. 그러면 이 얘네들의 목적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듣는가라는 것들을 본 거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인데 이 메시지를 분석해서 이 메시지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에 챗 GPT를 쓰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챗 GPT가 기존의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보다 텍스트 어노테이션의 성능에서 더 뛰어날 수 있다라는 실증 연구들이 좀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보조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파인딩에서 결국 여기 프로 SES라고 되어 있는 게 1%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 정책을 반대하는 기관의 트윗에 반응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코멘트를 단 사람들의 메시지를 분석한 건데 1% 정도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정치적 양극화가 이런 non-profit advocacy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고립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지금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면서 분석해서 내는 결과들이 샘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들을 극복하느냐 이거의 대표성은 그냥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다 다르고 그죠? 페이스북 쓰는 사람들 다르고 트위터 쓰는 사람들 다르고 인스타그램 쓰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최근 연구를 보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견을 만드는 사람들의 비율이 0.1%가 38%의 의견을 차지하고 1%가 74%를 차지한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난 왜곡을 만들어내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고려돼야 한다. 그래서 이게 더 나은 접근은 아니다라는 걸 꼭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넣는 에티컬 이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크롤링 하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 요즘 뭐 이제 AI 관련해서도 윤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기여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막 가져다 써도 되는 거냐라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가 있고 써도 된다면 그냥 사이테이션 없이 써도 되는 거냐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의 소셜미디어에 있는
어떤 포스팅을 가져다 썼을 때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개인의 퍼블리케이션인데 사이테이션 없이 써도 되는가?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뜨겁게 하고 있는 논쟁이라서 이런 얘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얘기도 넣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뭐 제 연구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연구들에 좀 도움이 되고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얘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혹시 제가 하는 연구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고 공통 주제가 있으시면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연구들도 얘기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 교수님 아주 재밌는 주제로 빅사이즈 데이터 또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디지털 빅데이터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먼저 좀 코멘트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능정보사회정지원센터 박종윤입니다. 예. 너무 훌륭한 발표 잘 들었고요. 예.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하나는 제가 그런 홈리스에 대한 걸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특히 주거지역 이제 이게 침대를 제공할 거냐 아니면은 임대주택을 제공할 거냐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뭐 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 그러니까 비용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이런 결과를 하셨는데 조금 의문인 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미국 상황을 몰라서 그런데 그럼 이런 공공임대주택의 위치랑 이제 침대 이런 홈리스들을 위한 피난소의 위치가 어디가 더 도심하고 좀 가까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런 홈리스 분들 중에서 이게 이런 홈리스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직장을 갔다가 거기서 잠만 자고 다시 출근한다 뭐 이런 기사를 봤고, 물론 그게 뭐 대부분은 아니고 일부겠지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임대주택을 하더라도 도시 외곽에 있으면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외곽일수록 더 집값이 비싸다는 뭐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최소 한국에서는 이제는 도시에, 특히 서울에 도심이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싼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치가 너무 도시 외곽이면은, 외곽이라서 이제 출퇴근하기 힘들면은 이제 아무래도 임대주택을 제공을 하더라도 이제 오히려 너무 출퇴근하기 힘드니까, 아니면 직장이 없으니까 도시 이제 홈리스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제 1%의 이제 인터넷에서 SNS에서 1%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78%의 뭐 글을 작성한다. 굉장히 동의하는 바인데 뭐 제가 연구를 안 해봤지만은,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그냥 이거는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근데 이제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런 이제 혐오 표현이라든지 분노에 관해서 약간 학습된 분노라는 게 조금 개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남녀 갈등이나 뭐 세대 갈등 이런 거에 나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여기 말은 1%가 뭐 되게 분노를 유발하는 조장하는 글을 썼다고 했을 때, 그거를 보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게 너무 학습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숫자는 적고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과대 대표돼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왜 이거를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학습될 정도로 이게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교수님의 견해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저도 되게 관심 있는 분야고요. 실제로 심리학이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너무 공감하는 얘기고요. 일단은 제가 그 얘기를 언급한 이유는 일단 데이터로서, 이 주제에 맞추자면 데이터로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기존의 빅데이터를 볼 때의 강점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베이를 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인터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런 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키워드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인터넷에서 보면 나 이거 그대로의 생각을 볼 수 있다, 이거였는데, 그러면 나 이거 그대로의 생각을 이 온라인 전체에서 얘기한 걸 다 모아서 보자.
그게 누구 얘기냐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이제 맹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언급한 거였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어떻게 여론을 형성하고 이게 여론이냐, 아니면 이게 어떻게 실제로 오프라인 있는 사람들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핫한 주제여서 여러 가지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뭐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에 더 답을 잘 해주실 분은 사실은 옆에 계신 박사님과 여기 있는 정지현 교수님이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연구에서 결론을 내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연구인들이 저걸 더 지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 재반 비용들을 따져보고 더 효율적인 정책이 뭔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던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을 할 때 관련된 연구로 굉장히 좋은 주제죠. 네, 그런 연구들이 있죠. 그런 위치를 어디로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있고 할 때 어디가 적절한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섞일 수 있게 커뮤니티 안에 연구인들 지었을 때 어떤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홈리스 쉘터를 지었을 때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가 올라가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런 위치를 정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단순히 이런 주택이나 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제공돼야 하는지들이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함께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연구를 놓고서 너무 나간 얘기를 하는 거는 저도 조심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 저는 모르겠어요. 답을 한마디로 드리자면, 혹시 뭐 정진 교수님 더 보태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텍사스 A&M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의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정지훈입니다. 저도 이제 홈리스 연구랑 저는 이제 그 민간 협력 부분, 콜라보레이티브 가버넌스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홈리스 컨텍스트에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걸 직접 답변을 드리면은 사실 쉘터는 이 시티나 카운티 중심 지역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연구 임대 경우로 이렇게 시티나 그쪽에서 부지를 제공하거나 건물을 이렇게 연구 임대 소유 방식으로 재서 이렇게 중심부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퍼머넌트 하우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들에게 집을 주거나 그들 영구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심부보다는 어떤 지역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그 커뮤니티 형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단지나 이런 개념으로 하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블럭에 몇 개 정도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어떤 커뮤니티 단지에 어떤 이제 아파트먼트나 이런 큰 쉘터 같은 건물들의 임대 형식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결국에는 인종별로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어떤 같은 직장에 있는 여건들에 있는 사람끼리 사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큰 저희 한국에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단지를 지정해서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여건이 되는 대로 그 아파트나 그런 빌딩들을 획득하고, 그 획득하는 걸 통해 가지고 홈리스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리상으로 봤을 때, 장소상으로 봤을 때는 큰 비영리 단체나 또는 지방 정부, 뭐 달라스, 텍사스나 달라스는 뉴욕이 예를 들면 그런 시티 가까이에 있는 부지들이나 것들을 활용해서 비영리 조직이 관리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쉘터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연구 주택, 퍼머넌트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되게 멀리 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퍼머넌트 하우징을 하려는 홈리스들은 이제 진짜 사회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조금 강해서, 이제 그들이 그것이 멀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렇게 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로 매우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박사과정 조창덕이라고 하고 오늘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 기존의 샘플을 사용해서 수행하는 연구들은 제 연구 분석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한 계량 경제학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표준오차를 교정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준실험적 방법론을 사용한다던가 하는데, 이렇게 모집단 자체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제 분석 결과가 더 신뢰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보강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거의 파퓰레이션 데이터를 써서 저널에 페이퍼를 낸 적이 있어요. 리뷰 중에 하나가 뭔가 분석을 해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샘플을 써서 리그레션을 하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과 디펜던트 베리어블의 관계성을 파퓰레이션에 관계성이 있는지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전체 데이터라면 그냥 엎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추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파퓰레이션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그것의 패턴을 보면 너무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라면 샘플에서 우리가 그런 뭐 계량 경제나 계량 심리학에서 통계적인 방법들을 굉장히 그 다양한 어프로치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샘플이 보다 정확하게 파퓰레이션을 추정하기 위한 어떤 저스티피케이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파퓰레이션이라면 이라는 질문 던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같은 걸 볼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파퓰레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의 다양한 부분은 그냥 샘플을 대체하진 않죠. 그런 경우에 어떤 큰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보는 연구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샘플을 사용했을 때는 샘플들을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클리닝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에러를 제거하고 뭔가 좀 믿을 만한 자료들만 모아서 보는데 파퓰레이션은 그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얼만큼인지 뭐 예를 들면 텍스트를 본다면 뭐 우리가 기존에 사실은 그 방식 자체는 기존의 질적인 연구에서 어떤 연구자가 다 읽어보고 그 어떤 테마를 뽑아내고 분류해보는 작업들을 컴퓨터가 하잖아요. 어떤 통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언어를 분석하고 단어들을 분석하고 단어 간의 거리를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결론이 나오면 뭔가 우리가 토픽을 뽑아낸다고 했을 때 주요 단어들을 봤을 때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을 본다고 했을 때 같은 분석을 할 수 있지만 파퓰레이션이 아까 얘기한 인간이 하지 못할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게 동전의 양면처럼 인간이 검증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생겨버린다는 게 단점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퓰레이션 데이터, 혹은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항상 그 비어있는 공간은 그래서 이게 왜 나온 거지?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라는 거를 다시 들여다보게 돼요. 샘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두 개가 보완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그럼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되면은 제 연구의 어떤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모집단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추출했는지에 대해서를 더 심도 있게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 그 연구의 어떤 분석이 강건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을 좀 세세하게 기술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결국은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데이터를 신뢰할 만한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나온 결론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 컬렉션이나 샘플링의 단계에서는 그 얘기를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제너럴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연구자들 사이에서 설득시킬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파퓰레이션 데이터를 사용하든 샘플을 사용하든, 근데 뭐 그런 거죠. 샘플이 너무 훌륭한데 굳이 난 파퓰레이션을 쓰겠다. 돈과 시간을 들여서. 왜? 이렇게 이론적으로 오는 훌륭한 과학적인 방법론이 있고, 이게 예를 들면서 랜덤 샘플링이라는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고, 모든 과정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파퓰레이션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그랜트를 생각해보죠. 이 샘플을 생각하면 100만 원이면 되는데 나는 파퓰레이션을 할래. 그래서 1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샘플이 낫죠. 네,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잘 이제 방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좋은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관리 정책을 먼저 이제 처음에 관심사를 가지고 했고, 센터에서는 이제 AI 활용이라든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좀 보다 보니까, 최근에 뭐 예를 들어 보면 한국에서 특히 빅데이터, 특히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빅데이터 쪽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빅데이터의 전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통신사에서 제공되는 기지국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카드 회사에서 알려진 뭐 결제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뭐 소셜 미디어들, 예를 들어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위터 X 같은 소셜 미디어 데이터들 저희가 보게 되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은, 대부분의 특히 디지털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에서 생산되고 기업에서 관리되면서 이런 부분 일부도 이제 연구를 위한 API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걸 저희가 연구자로 활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소셜미디어 쪽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의 정보 관련된 이제 루머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된 공식 정보가 어떻게 플로우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제가 좀 고민을 가지게 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초의 소셜 미디어라고 한다면, 근데 최초에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초창기에 생각해보면 정말 친구가 되어 있을 때만 그 어떤 그 데이터가 익스클루시브하게 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였고, 이것이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보다 보면 점점 그 사용자 중심의 커스터마이징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추천 채널 같은 거 있는 거죠. 내가 주로 인터랙트 했던 데이터들, 내가 주로 받았던 정보 소스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정보, 예를 들어 정치 성향의 게시물들이 주로 뜨게 되고, 그 반대 성향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데이터 지금 현대에 이용하게 됐을 때, 이런 사실은 기업에서 거를 사실 연구를 고려하고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용자가 좀 더 편의를 느끼고 사용자가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인데, 이런 외부적인 데이터의 오염이라기보다는 데이터의 좀 그 경향성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어떻게 문제점을 고려하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있어요. 제가 처음에 페이스북의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면서 할 때는 뭐가 됐었냐면요. 제 페이스북에 들어온 사람을 볼 수 있었어요. 그 흔적들을 봐서 뭐 옛날 여자친구 만나 막 이런 거 다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어느 순간 막혔어요.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페이스북에 의해서. 그리고 그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그러니까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제가 한국의 플랫폼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 연구자가 연구를 하고 싶으면 자기 연구 주제를 이렇게 사기업한테 줘서 냅니다. 이래서 API가 필요해. 거기서 어프로브를 해요. 결정을 해요.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 아닌가요? 돈을 버는 사기업이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쓰는데 사기업의 허락을 받아서 걔네가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고 데이터를 제공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고요. 실제로 리서치 커뮤니티 중에 리서치 오브 인터넷이라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서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받아볼 수 있는데요. 거기 이제 혹시 이메일 그룹에 가입하시면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리서처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실제로 트위터, 페이스북이랑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걸 협의체를 만들어서 연구자들이 이렇게 IRB처럼 하게 하자. 결국 잘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안 되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돈이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고요. 지금 뭐 AI 관련된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과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회과학에서 정말 시급하게 많이 던져야 되는 질문과 연구들은 이 윤리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정권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근까지 가장 많이 어떤 빅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트위터였어요. 그래서 좀 프리미엄에
API를 가지면 거기서 우리는 이 분야에 이 어떤 주제에 대한 트윗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던져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네가 모아서 주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연구에서 쓰는 거는 그 기존 연구에서 언급됐던 트위터의 블랙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체 트위터의 데이터를 레프레젠트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를 항상 답니다, 단서로. 하지만 이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소셜미디어 데이터다라는 식으로 저스티피케이션을 하는데요. 몰라요. 얘네가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연구자들한테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그래서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지 모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트위터에 대해서, 트위터의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모은다고 트위터에게 데이터를 줘봐라고 했을 때 얘네가 그거를 매니플레이션 하지 않는다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맹점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윤리적인 문제, 데이터의 통제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요즘 뭐 많이 되고 있는 제너러티브 AI에 관한 것도 이런 문제 제기를 누가 할 거냐. 저는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갖다 쓸 것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 제기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 재직 중인 정지혜라고 합니다. 우선 굉장히 재밌는 주제로 발표해 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사회과학자로서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점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제너레이티브 AI뿐만이 아니라 AI 전반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조금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빅데이터를 모집단처럼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AI 윤리 강령 같은 거를 보더라도 디지털 리터러시 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부 플랫폼을 어떻게 쓰냐의 이슈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재난 관리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 재난 관리에서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기존 이 빅데이터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그 오프라인으로만 이런 그 토픽을 접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리터러시나 뭐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개념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이렇게 붐이 일면서 뭐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대안인 것처럼 하는 거는 분명히 지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기존의 어떤 연구 방법론이나 데이터를 대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더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되는 거지 뭔가를 대체하지는 않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도 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술이 활용돼서 되는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 기술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서 더 도울 것인가 이런 연구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왜 우리가 소스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글에서 일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와서 박사를 하고 구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글이 데이터를 많이 공개하지 않는데 이 친구의 주장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에이즈와 동성애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구글 검색을 보면 연관 검색에 그렇지 않은 걸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에 있는 마음들을 볼 수 있다라는 그 큰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의 이점들에 대해서 가야지 이건 파퓰레이션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서베이 100명 하는 것보다 훨씬 나 이런 거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데이터가 가진 어떤 강점들을 서로 보완을 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온라인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 세계들을 같이 봐야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떤 이슈를 이해하는데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요소다 정도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엄석진 교수님 와 계시는데 뭐 멘트 없어요? 네. 다른 멘트 없나요? 혹시 정 교수님 뭐 멘트 하실 거 없나요? 저 뭐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아까 빅데이터 관련해서 파퓰레이션 데이터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고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샘플링과 관련한 것들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아까 강건성이라고 로버스트니스 관련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리뷰어들의 커멘트를 받고 이러면 이게 약간 목적이 좀 이렇게 목적 전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나 있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뭘 더해라라던가 아니 뭘 보완해라 했는데 사실 그거를 이렇게 나름 엄밀하게 사용했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파퓰레이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좀 덜 해도 되지 않나라는 입장으로 사실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실에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리뷰나 이런 프로세스에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안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퓰레이션 데이터를 저는 주로 쓸 때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이 파퓰레이션 데이터가 어떻게 컬렉팅이 됐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목적과 이유가 어떻기 때문에 이거가 가장 적합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데이터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를 꽤나 많이 하는 편입니다. 샘플링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이런 수치들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런 샘플링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이게 괜찮다고 얘기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그런 이렇게 파퓰레이션 데이터를 쓰거나 빅데이터로 이렇게 그냥 사용했을 때는 그런 어떤 문제들과 이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했던 저스티피케이션을 좀 더 데이터에 관련한 그리고 또 컨텍스트에 관련한 얘기들을 좀 더 해서 그런 것들 좀 보완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경험에 의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저도 단편적으로 이게 파퓰레이션이 약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사실 처음에 접근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서 사용했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성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샘플링이 쉬울 때도 있는데 사실 파퓰레이션 데이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퓰레이션 데이터도 가끔 더 용이하게 구할 수 있을 때가 꽤나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국에는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 비교해서. 그래서 혹시나 한국에서 그런 데이터나 특히 지방정부나 또 어떤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고 고민해보셔서 어떤 그런 장도 한번 같이 열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코멘트 없나요? 그러면 발표자한테 마무리 발언 제가 한 1분 정도.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질문들이 되게 심도 있고 되게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해주셔서 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또 저도 되게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바라기는 오늘이 이제 끝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또 연구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population like 데이터에 대해서 빅사이즈 데이터나 또 디지털 빅데이터에 대해서 사회과학자가 이 맞닥뜨리는 그런 이슈들 또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재미나게 안성 교수님 발표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언급을 하자면 지금 이제 이게 IoT 시대, 인터넷, 사물 인터넷 시대고 그동안에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문자로 데이터를 만지고 문자 또는 숫자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만지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영상, 그러니까 이 동영상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위성 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수분의 정도라든지 또는 식생의 패턴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 복합적인 정보를 이제 수집하게 되는데 그런 이 영상 정보 시대,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 말씀 주셨는데 소셜 미디어도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이 텍스트 위주인데 tek스트를 넘은 그 영상이라든지 그 영상 안에 담긴 각종의 이 속성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시대로 간다. 그렇게 보면 과연 이 방법론에서 사회과학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이전에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뭐 이 큰 데이터, 뭐 센서스 데이터든 주택 데이터든 또는 광범위한 내셔나이드한 그런 설문을 통계적으로 잘 분석하고 뭐 그런 걸 바탕으로 이 사회과학 계량 방법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 동영상이 이제 엄청난 데이터로 되고 그런 데이터가 자간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대. 지금 이제 어디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과거에 그동안에 우리 해왔던 이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계속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게 한계가 있고 특히 이제 이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빅데이터 기반의 AI의 활용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우리의 화두다, 중요한 연구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멀리서 지금 센트럴 플로리다는 어디 있냐 그러면 올랜도에 있는데요. 올랜도는 그 디즈니 월드가 있는 아주 레저 뭐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이 미국의 나이 드신 소득이 높은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 친환경적인 이슈들, 또 노인에 대한 이슈, 의료, 바이오, 그리고 지금 또 허리케인이 많이 불리니까 재난, 뭐 재해 관련되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 학교니까 거기서 지금 이제 테뉴 받으시면 한동안은 좀 거기 계실 수 있는데 그런 쪽 연구를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가 준비한 포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참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